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처음 강연은 키트리의 유준상 원장님이 해주셨고,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그 청와대 안보 특보로 계신 임종인 특보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기자분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 저희는 무슨 의전하려고 사람 동원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바로 그냥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와주신 저희 특보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에피소드가 어저께 이제 행사를 쫙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전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의전을 안 하잖아요. 의전을 안 하니까 기관에서 왜 저희한테는 초청장을 안 보내셨나요? 이런 항의 전화 비슷한 것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청장 돌리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우리 하루팀들 주도하에 실제로 행사를 좀 자유롭게 하자는 게 목표니까요. 마음껏 오늘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굉장히 재미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면 저희가 옆에 호프칩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파티를 할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적당히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 오시면 우리 발표자들하고 스태프진들 다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데프콘에 이번에 출정하는 그 출정팀들 환영식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제 어울리실 수 있을 테니까 네트워킹 파티까지 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두 번째 CQ 인사이드 두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그 키노트 강연자로 모신 분은 그 임종인 특보님이십니다. 사실은 정보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야 우리의 롤 모델도 많아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도 이제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와대 안보특보 자리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종인 특보님이 전에는 이제 저희 고려대 정보보대학원 원장님이셨죠. 근데 관두시고 이제 글로 가셨고요. 가시면서 이제 사이버 안보실에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비서관 자리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우리 보안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은, 사실 임종인 원장님은 암호를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암호에만 집착하지 않으시고 정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전공을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수로서 학자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이상신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DOD에서 하는 국제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하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처음 연구하라고 권유하신 분도 사실은 임종인 특보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구 분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조금은 우리가 주저가 없어야 되지 않나, 또 새로운 걸 자꾸 좀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우리 임종인 특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이 과분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일을 무서워하면 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보안 쪽, 사이버 시큐리티 쪽은 항상 보면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모이면 또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공을 바꾼다든지 관심 분야를 갖다가 외연을 넓힌다든지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86년도부터 아까 이렇게 보면 고대 교수를 했으니까 올해 지금 2015년이니까 29년째죠. 그래서 내년이면 저 이제 고대 교수를 한 지 30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도 고대였고 이제 사실 은퇴도 고대에서 할 것 같은데,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청와대에서 안보특보로 일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 오늘 제목도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 앤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그랬는데,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보안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뭐 하여튼 여러 사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안 또는 뭐 정보보호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갖다가 사이버 안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안보라고 번역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이버 보안 그럴 때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대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정보가 됐건 아니면 뭐 컨트롤 시스템이 됐건 아니면 디바이스가 됐건 그것을 갖다가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그것을 탐지하고 그것을 봉쇄하고 또 어떨 땐 예방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수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수동적인 그러한 방어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언론에서 국정원 관련해서 RCS 얘기가 많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펜시브 공격이 시작됐구나. 오펜시브 시큐리티 그죠? 공세적인 어떤 시큐리티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적인 이런 공격이 이미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사이버 공격이 그리고 그러한 사이버 공격이 이따가도 나오지만 우리 특히 작년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그 근처를 갔다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악몽으로 만들었죠. 굉장히 어떤 한수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 중에서도 기반 시설을 갖다가 해커가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그게 만약에 사실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었지만 현실화된다고 하면 우리가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영화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굉장히 불안에 떨게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 자체는 지금도 아직 여진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실패로 끝났고요. 다행히도 실패로 끝났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정말 어떤 한두 명 해커들의 어떤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걸 넘어서 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안보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사이버 시큐리티를 갖다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번역하면 틀리죠. 왜냐면 보안이라고 할 때는 우린 주로 생각하는 것이 기술적인 어프로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R&D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세운다든지 기술과 관련된 국내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보적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타국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격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면 그걸 군사적으로 막는 거 외에 우리가 6.25 때 뭐 그랬던 것처럼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다른 나라의 협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그것을 문제를 풀려고 한다든지 그런 인터내셔널 커퍼레이션 국제협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인 어프로치 그리고 기술적인 어프로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범부처적인 정책적 어프로치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갖다가 사이버 안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체 총괄 부처는 국정원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국정원이 이렇게 하지만 안보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하고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청와대에다가 이러한 이제 안보특보라든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나라가 지금 사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 또한 붐이 이루는 분야죠. 우리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30년 이상 연구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이제 그 뭐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는 이제 얼마 전에 파리에 가서 그 프랑스하고의 어떤 국제 협력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발표했던 자료라 이렇게 영문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없었는데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태리의 그 해킹 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협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떤 외교적인 협력이 있고요. 외교적인 협력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공조를 하는 거죠. 이 공조를 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사법적인 측면에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가는 영토적인 제한 위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 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법 경찰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거기서 우리의 사법권을 갖다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할 때는 FBI가 도와줘야 되고 중국에서 할 때는 공안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국제적인 사법 공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게 상대방이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도와주지만 자기네 국가의 어떤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네 국가의 어떤 법률적 문제하고 충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보통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그랬지만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주로 서버를 두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몇몇 연예인들이 그 불법 도박 혐의로 인터넷 도박 혐의로 해가지고 기소돼가지고 벌도 받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고객들이고 그런 불법적으로 도박장을 열어가지고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하는 그 도박장은 다 지금 필리핀에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은 필리핀 경찰이 사법 공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도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제 이 해킹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사법 공조를 얘기한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협력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정보기관하고 어떤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태리에 있는 어떤 그 해킹 툴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 회사하고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협력이라 조금 본질은 빗나가지만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떤 국제 협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있죠. 대표적인 우리가 요즘에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키리크스는 또 뭐 그런 점에서 하는 거지만 특히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아니면 리눅스라든지 오픈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일단 집단지성 측면에서의 기술적 국제 협력이죠. 그죠? 그런 기술적으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오픈 소스 코드라든지 특히 뭐 리눅스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집단 지성의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지난 10여 년간 공감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는 솔루션을 도입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현명한 결과들을 갖다가 도출해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떤 집단지성에 의한 어떤 국제협력 그리고 사법적 공조에 의한 국제협력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의 국제협력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상대방과 내가 기술적 협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동등한 거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외교적 측면에도 그렇고 기술적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경우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표준 세팅할 때도 그렇고 뭐 기술 개발할 때도 그렇고 그 멤버로 껴가지고 할 때는 그 멤버에 낄 때는 어떤 저 팀은
우리가 멤버로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멤버만 이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기술적 능력이 인정받는 경우죠. 근데 이제 불행하고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뭐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여러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해킹 대응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능력을 많이 제고시켰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 스티브 잡스가 뭐 스틸 헝그리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낯으로 좀 보여준 사건이 이번 해킹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를 썼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BOB 멤버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왜냐면 이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만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태리의 해킹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설 회사에다가 사실은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격 툴을 갖다가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결과를 갖다가 연구용이라든지 아니면 첩보기관의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 메일 같은 걸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등 그런 것 때문에 해킹팀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그나마 좀 그건 나은데, 여러분들도 신문에 난 걸 봤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다급하다, 이런 것을 갖다가 기능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실체와 상관없이 읽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개발 못하니까 해킹팀한테 이런 걸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읽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어떤 실망감을 느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런 꿈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은 아직도 많이 더 개발해야 될 여지가 많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이버 상에 있어서 어떤 전쟁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35개국 97개 기관이 여기에 인볼브 해가지고 해킹팀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NSA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나 이런 나라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이런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니하고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왔지만, 북한 쪽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지도자인 김정은을 갖다가 모욕하는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소니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소니 쪽에서 이것의 어떤 상영 중단을 요구했는데, 상영 중단에 응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 밝혀졌지만, 북한 쪽에서 소니사를 해킹해서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공개 영상 파일들을 갖다가 가져가서 재산상의 손해도 끼치고 이렇게 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언론 생각하면 그냥 소니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사가 그냥 해킹된 해프닝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어요. 미국의 반응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경제주의 사회죠. 그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영화사가 해킹을 당한 거지만 사실은 어떤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유사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뉴욕타임스건 워싱턴 포스트건 영국의 가디언지건 우리나라 조중동이건 뭐 다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중대한 어떤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죠. 이것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해킹당하는 거 그 이상으로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뭐 별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13년에 2007년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러시아로 추정되는 일단의 해커들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갖다가 몇 주 동안 마비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록에 있어서 일종의 최초의 어떤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진짜 사이버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이렇게 국가 단위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공격은 금지되어 있어요. 아무도 어택, 무력 공격은 금지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이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아무도 어택, 사이버적인 무력 공격도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 유엔 헌장에 보면, 그리고 관습법에 의해서 뭐가 되면 상대방 국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자유권, 셀프 디펜스, 자유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리는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면 그건 자위권 인정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버 디펜스, 과잉 방어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어할 때는 우리가 어떤 비례적 수준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무력 공격이 될 만큼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봤어요. 무력 공격이 될 만큼은 올라오지 않고, 다만 그 무력 공격 바로 아래 정도 단계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비례적 수준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작년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 북한에 어떤 일단의 어떤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북한의 모든 인터넷 활동이 이렇게 전부 막혀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딱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이건 했다. 그리고 북한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공격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디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웹사이트를 비롯한, 그리고 북한의 많은 인터넷망을 지금 하는 건 차이나 유니콤 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중국이. 그래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중국은 적당히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외교적 측면에서 협조를 해줬고, 또한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면 누구도 그걸 확인을 해주지 않지만 뉴욕타임스에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의 수사기관이 미국을 도와줘가지고 북한이 했다는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번 북한의 어떤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이 3국이 협조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국이 협조한 행태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은 기술적 협조를 했고,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 협조를 했고, 이래 가지고서는 어떤 응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법 행위를 하면 응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어떤 디터런스, 억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공격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방법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억제력에 의해서 못하는 거. 우리 핵무기 같은 게 그런 거죠, 그죠? 핵무기 같은 거는 니네가 우리를 핵무기를 쓰면 우리도 핵무기를 써가지고 똑같이 파멸이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냉전 시대의 어떤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와 관련된 공격의 경우에는 억제력 차원이라기보다 워낙 뭐 딱 숨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대방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게 누가 공격했는지 증거를 갖다가 합리적인 확신을 할 수 있는, 리즈너블 빌리프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에 의거해서 적절한 비례적 수준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또는 능동적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갖다가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이 사이버에 의한 피해를 막는다는 게 이제 어렵다.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것처럼 적절한 수준에서 기술적 능력을 갖다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채널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수사 채널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고, 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해킹팀 사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겪으면서 올해 2월 6일 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셔널 시큐리티와 관련된 국가 안보 전략을 갖다가 5년마다 발표하는데, 이번에 2월 6일 날 발표하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확실히 언급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와 관련된 이 부분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것을 갖다가 분쇄하고 디스트럭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인베스티게이트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우선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이번 소니 해킹 사건에 본 것처럼 외교적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타국과의 협력, 인터내셔널 커퍼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은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향후에 미국의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관련된 어떤 중점 방안은 기술력을 키우자. 그리고 우리가 국제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적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갖다가 확보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비오비도 그렇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국력을 키우는 방법은 기술력 플러스 여러 가지 국제 협력과 관련된 채널들을 갖다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송 관련된 얘기죠. 한송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이게 넘어가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3월 17일 날 우리 대검의 합수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북한이 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뭐냐면,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확보했냐.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99%는 북한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했지만 다이렉트 에비던스는 못했다. 왜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1월 초에 수사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수사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중국에 넘겨줬어요.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에 협력을 요청했어요. 협력을 요청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주로 이 해커들이 접속을 하고 한 것이 다 중국 선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선양에는 우리 수사관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국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한 석 달을 끌고 있다가 아직도 스틸 뭐 여러 가지 이거 조사하고 있다 이러고 협력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 바람에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더 이상 끌지 못하고 발표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수사에 있어서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협력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중국은 안 했거든요. 중국은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게 북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그래 우리의 심증을 더 해줬죠. 왜냐면 중국이 딴 때는 협력 잘하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안 했거든요. 안 한다는 얘기는 중국으로서는 뭔가 지켜줘야 될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도 어떤 우호 관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은 맹방이죠, 그죠? 걔네들은 얼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지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우린 짐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협력을 안 했을 때 사실은 뭐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소니 사건에 있어서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구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것처럼 뭐 그러한 어떤 역량을 뭐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으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한국이 끝까지 그 다이렉트 에비던스를 못했냐?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죠. 이번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개는 연구용으로 쓰고 18개는 우리가 그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용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북한의 사람들이 저기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대상자였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당장 할 것은 혹시 카톡 얘기도 나왔으니까 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PC나 이런 거 포맷 전부 새로 하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정보기관에서 억지로 침투시켰던 전부 그 솔루션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이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컨피덴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뭐 할 수 없이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이 한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공개되는 순간 기존에 침투시켜 놓던 모든 그러한 솔루션들이 다 통로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한손 사태는 하여튼 북한이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얘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그다음에 커퍼레이션 이렇게 했을 때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누가 했느냐 애트리뷰션 공격 원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노스코리아라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카운터 메저가 들어가고 이런 카운터 메저가 들어가니까 소위 디터런스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한수원 사태의 경우에는 이런 커퍼레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물론 여기서요 인터내셔널 커퍼레이션에서 미국 FBI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거기서 뭐 한수원 사태 해커 애들이 또 뭘 하나 올렸는데 그 올린 걸 보면 그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올린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트윗에다가 올리고 뭐 드롭박스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사권은 FB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FBI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트윗 말레이시아에서 올렸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애트리뷰션이 못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계속 공격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가지고 안보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들이 전부 다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전에는 여기 보면
NIS, 국정원이 이제 이걸 전부 담당했었는데 지금에서는 국방부부터 경찰, 미래부, 행자부 해서 모든 부처가 협업하는 그런 자체로 가고 있고 정부의 모든 기관에도 정보부와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디비전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러한 공직으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앞으로 찬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Security of Everyth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ICT에서 IoT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모든 것에 사실은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안이 핵심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Security of Everything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oT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 가전이라든지 스마트 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다 보안상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이런 보안상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보안이 다 기본 컴포넌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Security by Design, Privacy by Design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바이스나 이런 서비스들은 다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쌍무적인 양국 간의 바이레터럴 커퍼레이션이 있고 지역적 협력이 있고 국제협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뭐 국가 간에 있어서 아세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분들이 뭐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경우는 저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부산 가는 것도 있고 워싱턴까지 갔다가 가는 것도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거든요. 워낙 지금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모스크바를 갔다 거쳐서 왔다. 그럼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워싱턴을 거쳐서 갔다 오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러한 세상 IoT 세상에 있어서는 국제협력 이 부분이 없어서는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부다페스트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1년에 만들어진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입 전 단계죠. 완전히 가입을 한 나라는 24개국이고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나라는 18개국, 여기 이제 거의 가입 근처죠. 그 14개 나라가 여기 뭐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여기에 시작도 못했어요. 그 시작도 못한 이유는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을 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줄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국제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RCS 이러한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해서는 정말 할 게 많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협력인데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교적인 협력도 있고 사법공조도 있고 기술을 갖다가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것도 있고 상대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더 글로벌 시각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걸 갖다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거버넌스를 갖다 확립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R&D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 여기 우리 BOB 친구들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Gifted Education for Teenager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협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사이버 스레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oT의 경우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ICT에 대한 의존성 이거는 엄청 커지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커패시티 빌딩, 우리 자체 역량을 기른다. 사람도 기르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역량을 기르는 거죠. 우리의 역량을 다양한 역량을 길러야 협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완사이드로 받기만 하는 건 없거든요. 우리도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 게 있으려면 우리의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30년 전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지금 여건이 좋은 거죠. 사회적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의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지금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이 많아졌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그리고 꿈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